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그 정혜연 차장이랑 계속 니어재단에서 있었던 원로들의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듣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김종인 전 수석께서는 지금 약간 뭐 이준석 대표의 편을 너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근데 이거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채널 안 돌리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엄청 그래도 능력 인정받으니까 이 나이에도 이런 고언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김종인 수석 인터뷰 제가 3번 진행했고 또 이후에 이제 저희 편집장도 그때 대선 전에 하고 그랬죠. 근데 사실 만나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른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는 거 되게 많으세요. 맞아, 아는 거 되게 아는 거 진짜 많으시고 김종인 전 수석하고 인터뷰할 때는 저희가 질의서를 안 드려요. 왜냐면 질의서를 안 드리고 즉석에서 질문을 드리고 좋은 게 맞아요. 그게 저는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은 되게 조근조근 학생 가르치듯이 이렇게 수치도 많이 되시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식한 부신이 맞아요. 국가 원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은 이제 니어재단 세미나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분이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만은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인구 문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김종인 전 수석 얘기에 따르면 그 일본이 정말 이것도 또 맞는 얘기인데 일본이 1980년대에 얼마나 정말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손이 있었을 때 정말 뭐 미국 누른다는 얘기 있었고 미국의 가장 요지에 있는 높은 빌딩들 같은 거 일본이 다 사들이고 뭐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맨 처음에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이제는 잃어버린 30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를 김종인 전 수석께서는 저출산 문제로 또 한 몫을 했다라고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말에 벌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는 막 베이비붐 막 할 때였어요. 아시안 게임도 하기 전이니까 정말 힘들던 그때였는데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출산에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198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인식했지만 그때는 벌써 너무 늦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2010년 무렵에 1.15명이었던 출생률이 지금 0.8로 떨어졌고 지금 이게 2024년에 더 0.7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향후 20년 내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문제죠. 저출산이 문제인데 이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해결책이 어디 유명한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됩니다. 아니 무슨 애기가 무슨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도 아니고 이렇게 막 나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떤 영화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정말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사실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 꼼짝도 하지 않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라도 참 진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대로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연금 같은 경우 2050년 되면 고갈될 거고요. 왜냐면 연금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서른이 돼서 연금을 내야 하는데 날 아이들도 없고 당연히 식량 문제 시작해서 대학들도 당연히 갈 대학 없으면 다 도산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 뻔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김종인 전 수석은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도저히 이거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세울 수 없다면 그냥 미국처럼 그냥 적극적인 이민 정책 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온 민족이 이렇게 다 합쳐진 거잖아요. 미국의 국기를 봐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유독 정말 백의의 민족이니 단일 민족이니 이것에 대한 게 굉장히 심했고 사실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벌써 이제 만 20세를 넘겼지만 아직도 사실 배타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죠. 혼혈이라고 그렇죠. 용어를 안 쓰나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죠.
차별을 네, 받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의 좀 이상하죠. 우리도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디 공장 같은 데 갔는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보면 저도 사실은 어색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를 굴러가게 하고 네. 또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펑션하게끔 하는 거니까 이제 그분들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야 하는데 저부터는 좀 조금 어색하긴 하니까 김종인 전 수석은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치자. 김종인 전 수석은 2010년도에 그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양반과는 이제 1990년대 김종인 전 수석이 워낙 과거부터 저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 독일 뭐 이쪽에는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리고 특히 독일은 거의 뭐 본인의 나라처럼 아는 사람도 많고. 정부 요직에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네, 이제 맞아요. 또 입각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이제 1990년대부터 많은 이런 분들하고 교분이 있어 오셨는데 그때 그 조지 슐츠 장관이 1990년대부터 얘기를 해온 것이 한국의 인구 문제를 살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양반 눈에 보였던지 모르겠지만 보이죠. 인구 문제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김종인 전 수석이 당신이 많이 들었다고 이제 이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거에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게 진짜 그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따라잡아서 우리가 앞서는 분야도 많지만 뭐 아직은 예전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전에는 네. 뭐 패션이라든지 막 이런 네. 쪽에 일본이 하고 나면 우리 또 뜬다. 뭐 라면 같은 게 대표적인 그렇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인구 문제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먹힌 게 그렇죠. 아마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도 컸을 그렇죠. 거라고 봐요. 1970년대 네. 후반에 지금 네, 시작됐다니까. 얘네들이 그 저출산할 때 우리는 많은 그렇죠. 많이 그 장려 운동이 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2명, 3명. 그러니까 네, 저희 때는 한 반에 60명이었단 말이에요. 오전 오빠도 있었어요. 그렇죠. 오전호 오빠 네. 있었고 제가 한 반에 막 60명 그래서 그렇죠. 한 10등 정도만 해도 제가 그래도 시험을 좀 봤다. 네. 네, 지금은 근데 막 10등 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화를 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막 한 번에 20명 중에 17명, 네. 22명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수석은 인구 문제를 그 여성 가족부 이런 거를 인구 가족부를 차라리 재출범시키자. 인구 가족부를 그렇네요. 재출범시키는 것도 괜찮고 또 만약에 이 인구 가족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재부 밑에 두자. 왜냐하면 기재부는 전체 경제 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기구다. 네. 그러니까 인구 문제로 어느 한 부분만 갖고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 내에 뭐 인구 담당하는 차관급 부서를 둬서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 자꾸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저는 이제 의심스럽긴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면 그러니까요. 맞아, 저는 이게 네. 만약에 과거 실패했던 전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그 인구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도록 노력해보고 해외 사례도 보고 그것만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하자는 거죠. 적어도 공부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로도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기재부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네, 그렇죠. 진짜 이 얘기를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들었는데도 심각해 보여요.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옥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게 중국이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참 저렇게 신기하죠. 다른 스포츠는 꽤나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 인구를 가지고 거기서 100명 네.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러니까요. 잘해도 뭐 하여튼 뭐 중국은 근데 이제 축구 빼고는 대부분 뭐 중간은 하지 좀 않습니까? 불가 사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가끔 이런 국가 원로들이 제안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네. 정말 정주영 전 회장의 얘기처럼 창업주의 얘기처럼 해보긴 해봤어? 해보고 안 그렇군요. 된다는 거야? 진짜 우리는 해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전 수석 뭐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쾌하십니다. 뭐 북한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은한테 네 목숨 내놔라 이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너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김종인 수석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과도 그냥 어느 정도 관계만 유지하고 북한은 그냥 혼자 내버려둬라.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뭐 대화할 일이 생기면 그냥 가끔 대화하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는데 그냥 니들 알아서. 근데 이거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어요. 아주요, 아주.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구애하지 마라. 어차피 안 할 건데. 안 한다니까요. 네. 지금 할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집 앞에서 항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부 유튜버의 수익을 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자기 응원하는 사람한테 손짓하기 전에 왜 자기를 비판하는 이 시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하신 것 같던데 뭐 어쨌든 뭐 결론이 나겠죠. 네. 하여튼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